카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죠. 우리 춤 사이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1번 이리들 놓으세요. 그냥 가지 말아요.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처럼 좋은 날 모두 시름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이리들 놓으세요. 그냥 가지 말아요.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처럼 좋은 날 모두 시름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절시고 좋구나. 지와자자자자 좋구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아리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절시고 좋구나. 지와자자자자 좋구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한 번 더.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다 같이 아싸! 네. 항상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누님들과 함께 이렇게 체조를 하니까 저 마음도 막 설레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는 CPBC 평화방송 방송주간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양신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대신 나와서 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네. 아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막내 동생 이혜경 에스텔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멋진 언니들 5분이 나오셨거든요. 자,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어떤 분이 멋지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호동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생님을 또 모시고 우리가 수업을 재밌게 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소리 좀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그 카톨릭 청춘오개인 여기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떨리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평소 궁금하셨을 세금, 그 중에서도 상속이나 증여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세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저는 주시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세금을 제가 얼마를 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네.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예, 세금은 납세의 의무인데, 어. 의무인데도요. 예, 되도록이면 안 내고 싶어요. 그렇죠. 좀 어떻게 안 낼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예. 같은 마음이죠. 뭐 세금은 누구나 다. 근데 머리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기 언니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뒤에 언니 어떠세요? 세실리아 언니. 그 세금을 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예. 그 조금 못 산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것도 버거울 것 같아요. 세금 혼자 사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많은데 꼭 내야 합니까? 너무 많아요, 세금이. 집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엄청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저도 저기 세금을 내고 보니까 내가 쓰는 걸 내는 건데 어느 때는 좀 지나치게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어렵게 좀 사는 사람 도움을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주었으면. 네. 예. 네, 그러면 이런 시니어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걸 토대로 이제 세금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시니어 분들께서 우선 해당되는 세금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이제 증여와 상속, 그다음에 기부 여기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내는 세금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 말은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우리 국민연금 알게 모르게 떼가는 거 있죠? 이제 만 65세가 지나가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받을 때. 그것도 소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세금을 떼고 줍니다. 나라에서. 예. 금융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대로 아실 거예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이자가 붙을 거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뗄 거고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이란 걸 받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때도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럼 연금소득과 이 금융소득의 공통점은 뭘까요? 세금을 알아서 떼고 들어오죠. 우리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요새 TV에서 하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과세기준일이라는 말. 과세기준일. 말이 어렵죠? 네. 그럼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동산, 특히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20년도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20년도에 재산세를 내야 되고 21년도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21년도에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전 국민이 난 20년도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팔 거야 하면 20년 12월 31일에만 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도 팔죠. 네. 그럼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4일이다 치면 6월 24일에 팔았다. 그러면 재산세는 6월 24일까지 갖고 있던 사람한테 매겨야 되나요? 아니면 6월 25일부터 연말까지 갖고 있던 사람한테 매겨야 되나요? 그게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서로 미루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법으로. 네. 6월 1일. 6월 1일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매긴다. 그러면 재산세랑 종부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 집이 살기는 좋은데 너무 세금이 비싸 라고 하면 가급적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해는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근데 실수로 6월 2일에 팔았다. 팔고 나서 다 잊었는데 7월이랑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요. 네. 12월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나와요. 어머나. 나 집 팔았는데 나라에서도 알아요. 네. 6월 1일 현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냅니다. 어머나. 1년치 세금을 네. 6월 2일 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죠. 말이 어려운데 요 날짜에 가지고 있는 분만 내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요거 하나만 아셔도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네. 6월 1일. 네,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증여나 상속 이런 게 네. 사실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게 또 얘기하기가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조금은 있고 네. 또 자식된 입장에서 또 막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 있는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걱정. 여기 계신 언니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 되나? 뭐 상속을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도 신부님 그거 선뜻 저 주실 거예요? 뭘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참 자식 입장에서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처럼 없는 사람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여기 언니들은 아실까요? 저는 오늘 꼭 배우고 싶어요. 네. 우선 네. 개념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예. 상속하는 거. 예.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거. 이거 박수. 아닐까? 100점짜리다. 그렇죠. 차이가 별게 없습니다. 세상에. 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네. 증여는 살아계실 때 뭔가 준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고, 가족들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증여는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보면 계약이에요, 계약. 사실적으로 뭐냐면 아버지가,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너 줄게. 네. 라고 하면 싫어요, 엄마. 이러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지요.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드물게는 있어요. 왜요? 예.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아들한테 줄게라고 했을 때 아들이 네, 받을게요라고 했을 때만 증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그 등기 작업을 할 때 뭘 쓰게 되냐면 증여계약서라는 걸 써요. 즉 증여라는 것은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서 가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신부님하고 저하고 사이에서도 증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언제나 받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오케이를 해야 증여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쓰는데 상속은 계약서라는 게 없죠. 그렇죠. 예, 네.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난 분하고 계약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여는 가족들한테 많이 일어나니까 가족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내리사랑이라 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드물게는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내느냐? 증여를 받고 나서 3개월 되는 달에 말일. 어렵죠? 네. 그냥 3개월이라고 아시면 편해요. 네. 7월 5일 날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째 말일이니까 10월 말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가서 시간 놓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3개월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은 날이 뭐냐? 부동산에서는
혹시 등기부등본 떼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등기를 떼면요. 네. 일자가 2개가 찍힙니다. 갑구에 네. 등기 원인일이 있고 그 옆에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신부님이랑 집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집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계약서를 쓰죠. 네. 계약서 쓴 날이 등기 원인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잔금은 보통 한두 달 있다 주잖아요. 네. 잔금 주고 등기가 넘어간 날이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러면 증여는 부동산을 받았을 때 받은 날은 등기 원인일일까요? 접수일일까요? 접수일이 받은 날이 됩니다. 왜? 계약서 썼다가 계약서는 파기하면 그만이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이라 돈을 줬다. 네. 그럼 계좌로 쏜 날이죠. 계좌로 이체한 날. 그렇죠. 그게 받은 날이 되고 거기서 3개월 내에 세금을 내야 된다. 완전히 내게 된 날부터 3개월인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네. 자, 이제 증여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아셔야 될 사항들. 세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만 아시면 돼요. 근데 세법이 왜 어렵냐면 뭐가 외울 게 많아요. 그죠? 게다가 숫자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2가지죠. 외워야 되는 거, 수학. 네.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를 아는 방법은 쉽게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왜 그럴까? 라고 시작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 왜 그럴까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어떤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을 이제부터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완전 남에게 주면 그 남은 횡절한 거죠. 1억을 받았으면 무조건 1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가족들한테 주게 되면 조금 달라요. 배우자 6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6억 원이 안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요. 네, 6억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죠. 네. 자녀는 5천만 원인데 가로 열고 미성년은 2천이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이 몇 살이죠? 만 16세인가? 19세. 예. 성년은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어린 나이니까. 근데 미성년자일 때 증여할 일이 많이 없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분들 아드님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 결혼했을 때로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새애기가 자기 아들이 새애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딱 왔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죠.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며느라가 난 너를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쵸? 그쵸? 그런데 그 며느리는 과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말도 요즘 며느리들요. 내가 왜 저기 딸이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세법도 그래요. 아무리 딸이라고 생각을 해본들 세법에서도 아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네. 며느리한테 준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만 세금 안 매깁니다. 즉 아무리 며느라가를 딸이라고 외쳐봐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반대로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도 아들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냐? 배우자한테는 왜 6억이고 자녀한테는 왜 5천 이렇게 12배씩 차이가 날까요? 왜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세법은 절대. 네. 증여세법이라는 세법 자체가 금수저 방지법이에요. 금수저 방지법.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성공을 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출발선상이 다르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공평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게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아랫세대한테 줄 때 비쌉니다. 이제 다음을 보면 네. 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더 하죠. 증여세법이 만들어진 이유. 금수저를 막겠다. 근데 이제는 금손자죠.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그렇죠. 근데 손주들이 혹시 성인이신 분들이 있나요? 손주는 대부분 학생이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넘어서면 세금이 붙어요. 근데 할증도 붙어요. 30%. 세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금 더 많아네. 이게 왜 할증이 왜 붙을까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손주한테 주면 증여세를 2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네. 그래서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손주한테는요. 용돈 수준으로 주셔야지. 아, 난 손주한테 2천만 원 이상 줄 일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자, 손주가 해외 유학을 갔어요. 부모님은 그 유학비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유학비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대줬어요. 요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야.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대가족이 돼서 같이 사는 가족일 때는 증여로 안 보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 따로 살아가지고 그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사는데 아들이 잠시 유학 갔다 왔어요. 근데 유학비를 할아버지한테 냈어요. 요건 증여로 보는 경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생활비냐 증여냐 차이인 거죠. 아니 일단은 내 아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대가족인 경우가 좀 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네. 만약에 제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살 때 이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빚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증여가 가능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죠.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 많이 난무를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네. 옷 좀 벗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저희도요 세금 얘기 들으니까 막 열이 확확 나네요. 분위기가 여기 훅 네. 이렇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네,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좀 아주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꾸며볼까 해요. 어떤 분이 한 30년 전에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상가를 그때 30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상가를 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상가에서 뭐 장사도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장사도 하기 싫고 상가도 싫고 시골 내려가고 싶어요. 그 사이에 상가는 1억에서 1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처음에 5천만 원이 3억 원이 됐어요. 왜 3억 원이 됐냐? 장사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네. 다행히 상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대출 더 쓰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대출을 좀 더 끌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상가를 통째로 자녀한테 줍니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내 상가를 가져라. 엄마 고마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니. 대출도 네가 좀 갚으렴 하고 통째로 줘버려요. 네. 이런 거를 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이 결합된 증여. 융자가 있는. 그렇죠. 네. 융자 건물도 주지만 융자도 주는 거. 네. 융자가 있는. 예. 그러면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상가가 10억짜리인데 네. 그 빚이 3억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 7억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7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은 편안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던 중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양도세를 안 내셨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세무서에 전화를 거시죠. 네. 나는 판 적이 없어 이 사람아. 줬지.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죠.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인지 풀어드릴게요. 네. 자,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 상가를 1억 주고 샀어요. 실제로 내 돈은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5천 원 대출이었으니까. 네. 근데 고맙게도 상가 가격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3억씩이나 땡겨서 이걸 어찌됐건 썼어요. 네. 내 돈이 처음 들어간 건 그럼 결국 5천이었는데 나는 3억 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네. 이익을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봤죠. 많이 받죠. 그거 세금 내라는 게 부담부증에 따른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니까 이 넘긴 재산이 그러면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주택은 세금이 안 내는 경우 누구나 아시는 거 하나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죠? 그것도 저기 뭐야? 9억까지. 9억. 네. 그러면 저 넘겨준 빚이 9억이 안 되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상가는요 그런 거 없어요.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세금이 있습니다. 남으면. 그래서 내가 샀을 때보다 넘겨줄 당시에 부동산이 올라 있다. 근데 채무를 같이 넘겨줬다. 네. 양도세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여를 할 때 이런 산식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증여를 할 때 빚을 싸잡아서 넘긴다. 그러면 양쪽으로 세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담부증에 따른 양도소득세죠. 예. 그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꺼번에 이제 외아들이시라 한꺼번에 다 상속을 받으셨는데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상속을 받으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좀 증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증여가 이렇게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해주셔도 다 세금이 똑같은가요? 놀랍고도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 많이 줄수록 비싼 세금을 물어요. 영화 광해를 보면 배우 이병헌이 이런 대사를 하죠. 아니, 논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쌀 한 섬을 먹이고 논 1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섬을 먹인다는 게 차별이요? 그렇죠.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한 마지기를 가진 사람한테 한 섬이고 10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10섬이 아니라 100섬입니다. 그게 바로 누진세율의 기초고요. 증여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면 세금이 비싸요. 최대 맨 끝에 몇 프로까지 됐습니까? 50%죠. 절반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주 좋으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머리가 되게 좋은 민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합니다. 그리고 JQ가 무지하게 높죠. 잔머리 지수.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이런 세법이 적용되면 재산이 많을 때 한꺼번에 큰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잘라서 주고 싶어요. 저기 보면 1억까지는 10%라며. 네. 그럼 1억 미만으로만 쪼개서 주면 10%씩만 내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증여한 걸 합산해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공제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 5천. 6억 5천. 네. 요거를 마일리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딱 한 번 요만큼 깎아주고요. 10년이 지나야 다시 생겨납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11년도부터 21년까지 증여한 걸 다 모아서 세금 계산해서 5천 빼주는 거죠. 자녀한테. 그렇게 갑니다. 나눠서 증여 얼마든지 개인 자유니까 가능한데 예, 썰어서 증여를 하나 한꺼번에 주나 똑같아요. 근데 저 5천이나 공제를 여러 번 누리려면 일찍 미리 조금씩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플랜은 보통 연세가 50대, 60대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균 수명이 보통 뭐 남성분들도 80세 육박하고 여성분들은 90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60세부터 주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세금 싸게.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증여세 상속세를 생각하는데 요새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그 서울에는 웬만해서는 다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표에 의하면 증여세율에 의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냐면요. 3억에 30% 곱하고 6천만 원을 빼는 거니까 2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녀 같은 경우는 공제 빠지니까 대충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게 되면요. 돌아가시고 물려주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을 깎아줘요. 세금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주면 2억을 세금을 자녀가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상태로 남겨놓으면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가 일반적으로 싸죠. 왜 싸냐면 공제폭이 크니까. 그럼 왜 증여를 할까요? 안타까운 사유가 있어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증여가 50대 때, 60대 때 이렇게 주는 거는 정말 그 자식들 도와주려고 주는 건데 보통 연세 드셔서 하는 증여는요, 가정에 분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여는
연세 많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돌아가신 재산에 합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 증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증여란 건 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는 사실 증여도 증여지만 또 이렇게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퍼뜩 들었거든요. 어차피 네, 기부를 하게 되면 네.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뭐 해외에서도 기부한 사람들 되게 막 그 인정해주고 뭐 방송도 많이 타고 뭐 마련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래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도 혜택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기부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써놓은 게 저거죠. 법정 기부금 풀어 쓰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부금이죠. 국가랑 지자체, 그 다음에 군인들, 그 수해나 이런 거 나면 불이웃돕기 공식적으로 나오죠. 네. 그렇게 나가는 게 법정 기부금이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기 특징을 보면 전액 인정이란 네 글자만 보시면 돼요. 다 인정해줘요.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를 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단체에서, 네. 근데 무슨 단체냐? 국가에서 인정받은 단체들. 네. 근데 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도가 있어요. 저 계산식은요, 사실 저 특징에 써 있는 금액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일부러 안 썼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1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 범위는 다 인정받아서 네. 세금에서 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저희도 뭐 교무금 같은 게 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연말정산. 네. 그래서 그 되게 신부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한 게 기부금 영수증이란 건 아무나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에서 또는 시군 구청에서 인정받은 단체들만 발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공인된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네.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경단체가 아닌 개인단체인가? 아주 훌륭하신 생각만 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나는 참 사업을 하는데 그 우리 사무실 앞에 백반집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난 그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 그 사장님한테 한 1억 정도 기부하고 가고 싶어요. 기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기부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백반집 사장님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번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증여인 거죠. 네. 증여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지정 기부금 형식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나라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단체에 주는 거는 아쉽게도 세금 혜택이 없어요. 네. 예, 종교단체도 저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거기는 기부금 혜택은 없습니다.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단어들도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내 동생이 이렇게 힘들면 여기 언니들도 다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세금에 대한 상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OX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이다. 이거 뭐 어렵네요. 1가구 1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이다. 자, 동그라미 X표 들어주세요. 이게 뭐지? 이건가? 네. 1가구 1주택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지금 대부분이 네. 그 안 계신 분들이 1가구 1주택이 맞다는 뜻으로 X를 드신 거죠. 네. 예.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1세대. 방송에서도 항상 1가구 1주택이란 네,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이란 말은 없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네. 부모는 인천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요. 근데 자녀가 공부를 또 되게 잘해서 서울에 보냈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사줬어요, 자녀한테. 근데 대학생이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네.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죠. 네. 근데 그 오피스텔 사준 거를 자녀 이름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등본을 떼면 인천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고 서울에는 오피스텔 등본을 떼면은 자녀가 나옵니다. 네. 2가구죠? 아, 그렇다. 근데 세법에서는 네. 세법에서는 1세대죠. 왜? 생계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덕택에 네가 밥을 먹느냐. 그게 바로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구는 누구랑 등본이 돼 있느냐. 그래서 세법 비과세를 논할 때는 네. 1세대 기준으로 갑니다. 세대 기준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슬픈 현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만 30이 넘어야 직장 취직도 하고 뭐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하면 만 30세가 안 되면 부모 밑에 붙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대로 몰아버리고 만 30이 넘었으면은 소득이 있든 없든 주소 딴 데 있으면 세대 분리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걔 능력이 없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세대는 쉽게 생각해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자녀가 30세가 안 됐을 때. 세무 강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살짝 졸리실 때가 됐는데 네. 우리가 정신을 왜 바짝 차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녀별로 금액이 다르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자녀별로, 그러니까 아들, 딸, 뭐 장남, 뭐 이렇게 다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금액을 각각 다르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그럴까요? O, X 생각나시는 대로 들어주세요. 요즘 다 똑같이.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저도 세모. 신부님 따라서. 와, 완전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세모가 3분, X 3분, O 1분. 정답은? 세모입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자녀들한테 똑같이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증여나 이렇게 할 때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받아야지 네.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옛날에는 장남에게 많이 줬죠. 오, 맞습니다. 프로테지를.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네. 옛날에는 장자 우선이라 그래가지고 장자는 50%를 더 가져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장자라고 해서 더 가져가는 거 없고요. 네. 민법상 배우자만 50%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요, 사실은 증여나 상속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증여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적어도 계약서를 쓸 정도면은 증여하시는 부모님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정신이 온전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살아계실 때 주는 게 네,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상태에서 쌍방이 계약을 한 거를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봐온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쁜 놈 떡 하나 더 줘요. 진짜 이쁜 자식한테 뭘 더 줘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미운 놈이 아니라 부실한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죠. 자식이 둘인데 얘는 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얘는 열심히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얘한테 더 주게 돼 있어요, 부모 마음이. 네. 근데 그죠? 그게 작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있을 적에 작은 아들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막 했을 적에 네. 아버지가 그냥 다 털어먹고 왔는데도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네. 큰 아들이 화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더 이렇게 부족한 자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네. 또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또 불나죠. 서운하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맨정신에 딱 주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받은 자녀가 뭐라고 좀 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상속은요.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민법상 지분대로 나눕니다. 자녀는 비율이 똑같죠.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 부족한 둘째한테 좀 더. 그런데 그건 유언이고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가 이제 싸움이 나요. 네. 큰아들 못 받은 큰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유언을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소송이 많이 붙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유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해요. 그게 많이 붙기 때문에 이 차등해서 뭔가 주려고 하기 위해서 증여가 일어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증여는 상속보다 세금이 비쌉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 네. 요거는요, 이 다음 문제는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내용 다 모르시고 이 다음 내용 하나만 건져 가셔도 네. 다 모르시고 요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다 몰라요. 솔직히 여태까지 쭉 주무시다가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내 딴 거 보다가 갑자기 지금 채널 트신 분들 네. 채널 고정. 요것만 아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증여했다가 되돌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했다가 또 다시 되돌려받아요? 네, 안 듣게 되시죠. 네, 지금 언니들 맞는 것 같으다, 틀린 것 같으다. OX 들어주세요. 부과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이 거의 대부분이 O를 드셨죠? 네. 정답은 재산 종류마다입니다. 어머,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재산 종류마다 예. 다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줬다 뺏었다고 하죠. 네. 줬다가 뺏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있는 것 있겠죠. 같아요. 예, 있어요. 불효자가 예, 아버지 용돈을 안 줘갖고 그걸 다시 그렇죠. 뺏는 경우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네. 다시 가져올 수가 있나요? 그거 법이 생겼잖아요. 소유법이라. 그런 것도 아, 있고, 그럼- 예, 아니 왜 저를 혼내시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야. 저 부모님한테 잘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네. 아니 이거 뭐 하나 줬더니 네. 받아먹고 입 싹 씻는 것처럼 네. 갑자기 불효를 한다. 네. 취소, 도로 갖고 와. 맞아요. 그리고 또는 자녀가 여러 명인데 둘째한테 줬더니 첫째, 셋째가 밥을 안 먹고 단식도 제가 하면서 생 난리가 나. 안 되겠다. 다시 회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줬는데 다시 네. 뺏었다. 줬을 때는 증여라는 건 이제는 우린 다 알아요. 네, 네. 근데 도로 받으면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자식 입장에서는 난 이거 받았다고 세금 내는데 네. 다시 뺏겨요. 그럼 세금 돌려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죠. 그게 바로 세법입니다. 저걸 보시면 증여세 신고 기한 전에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재산을 주고 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처음에 첫 액션 재산이 넘어갔죠? 네. 자녀가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증여세 안 낸 상태예요. 네. 그때 도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건 증여세 안 내도 돼요. 안 내죠. 예. 네. 예. 부동산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이게 돈이면. 아, 현금이면은 돈이면요. 네. 1억을 송금해주고 네. 다시 3개월이 안 돼서 1억을 돌려받았어요. 네. 양쪽으로 증여세요. 양쪽으로. 그래서 보면 저 금전 쪽을 보면 네. 저기 시간에 관계없이 다 과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증여세 내기 전에 돌려받았으면 원래 증여가 아닌 걸로 봐서 다 세금 면제. 증여세 내고 나서 3개월 내에 돌려받으면 처음 증여세는 그대로 두고 다음 증여세는 없는 걸로. 근데 총 6개월이 다 경과해버렸다. 주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양쪽으로 세금.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3개월이죠. 이거는 증여세는 뭐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즉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죠. 근데 증여세 말고 세금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있죠. 아, 그건 60일 내에 안 찾아오면요. 취득세 양쪽으로 매겨요. 근데 취득세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얼마 돼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자녀가 부동산을 또 받잖아요. 취득세가 요새는 최대 12%예요. 1억짜리만 받아도 1,200만 원이에요, 세금. 그거 양쪽으로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여세는 3개월인데 취득세는 60일이에요.
그럼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신부님 저거 보고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금전과 금전 이외의 부동산의 차이. 왜 금전은 기간에 관계없이 다 세금을 물리고 부동산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이유. 돈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은 받아서 나중에 부모님 돌려드려도 그 기간 동안 그 돈으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급할 뭐 대출을 갚는다든지 뭐 다른 돈을 더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과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혹시 그 요즘 네. 요즘 있잖아요. 주식이랑 코인 같은 그런 투자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네. 그게요. 그 주식 투자나 코인 같은 투자를 보면 정말 석 달이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확실한 정보가 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서 그걸 확실한 정보로 튀겼어요. 5억이 됐네? 그리고 1억을 다시 도로 돌려줘요. 3개월 내에. 그래서 난 세금을 안 물고 공짜로 4억이 생겨요. 신부님 말씀이 150점짜리 답변입니다. 금전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세금을 부동산이랑 똑같이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요 이러면 부자들은 정보가 돈이라는 걸 그대로 활용해 버리죠. 근데 부동산은 받아가지고 3개월 내에 뭘 굴릴 건데 그게. 그래서 이거는 실수냐 아니냐, 정말 의사의 변경이 있었냐 이런 걸 따지느라고 복잡해진 거고. 근데 자 이제 억울한 거. 정말로 난 자식한테 1억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근데 자녀는 이거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쓰고 도로 1억을 줬어요. 갚은 거죠. 네. 그러면 금전이라는 것은 은행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어떤 걸 중요로 보고 어떤 거를 빌린 거로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줬는데 정말로 이거는 실제로 줬지만 도로 반환한 거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 이제 온갖 세금 소송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뭐냐. 그 돈을 받아서 굴렸느냐 어쨌느냐 이런 거는 통장 계좌나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가지고 다 일일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 금전 부분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금전을 줬다가 돈을 받은 자녀가 단기간에 그 돈 가지고 뭐 불린 게 없으면 보통 빌려줬다 갚은 걸로 봐요. 보통은. 그렇게 흔적이 없으면. 그게 실무고 일단 세법을 세게 만들어놨어요. 양쪽 증여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채널 고정이라고 외쳤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3개월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더 빡빡하게 2달이라고 해야죠. 취득세마저도 내기 싫으면. 그죠? 아깝잖아요. 명의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남은 건 세금이에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세금만 내야 돼요. 누가? 양쪽으로. 그래서 저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네.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첫 번째는 6월 1일. 네. 6월 1일을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 3개월. 근데 3개월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하루 금세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 딱 2달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아주 복잡한 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네. 전문가를 찾아가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세무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뭐 제 세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저도 법률적인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죠. 네. 그런데 이 도움을 받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양도세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물어봐야 될까요? 계약서 쓰고 나서 물어봐야 될까요?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봐야 될까요? 쓰기 전에요. 그렇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물어봐 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물어봤더니 엄마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세금 안 내려고 계약금 더블 물어주셔야 돼요. 계약 취소하면. 그죠? 항상 전문가에 대한 질문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세법은 복잡하긴 한데 두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네. 어쨌거나 세금이니까 네. 남은 거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내가 거둔 이익보다 세금이 네. 많으면
이건요 세법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불합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을 모르셔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시니어분들 아까 맨 처음에 강의했을 때처럼 어르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대부분 손이 안 가게 해놨습니다. 구조가. 저처럼 제가 40대인데 사회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 때는 알아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게. 네. 근데 시니어분들한테 본인들이 내야 될 세금은 대부분 자동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알면 된다? 6월 1일. 오늘 정말 귀한 강의를 저희가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배운 게 참 많은데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언니들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듣기는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와서 얘기 듣고 보니까 모르던 걸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내가 살아서 준다는 거가 좀 더 있으면은 살아서 있을 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이 정말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에서. 너무 진짜 상식을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강의를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이거의 가장 기본 아까 뭐 원칙이 무엇일까의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함께 더불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나 아니면 뭐 내 재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원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누리면서 살지만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기부 문화가 조금 많이 아직 부족한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네. 건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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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